조선은 왕의 나라다. 조선 백성 모두가 왕의 신하여 불안포기까지도 내 것이다. 조선의 모든 것이 번시 내 것인데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응? 조선의 모든 백성은 왕의 신하요 조선의 풀한포기도 모두 왕의 것이다. 이 말은 조선시대 임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모든 게 왕의 것이니 그만큼 귀하게 여긴 임금이 있는가 하면 또 모두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이 바로 연산군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산군의 폭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술과 여자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안에는 양기라는 기생제도를 두어서 연희가 있을 때 그들은 가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3년마다 뽑던 이 기생제도가 연산군 때에 와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예 채용사란 직위까지 두어서 전국 팔도에 있는 미녀들을 뽑아 올리게 되니 1년 만에 그 숫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생을 부르는 말을 흥청이라고 합니다. 2,000명이나 되니 누가 누군지 분간도 못할 것인데 연산군은 다시 그 미인들을 135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모름지기 여자란 첫눈에 남자의 애간장을 끓게 해야 미인이지. 봄보들 같은 눈썹에 꽃송이 같은 얼굴, 붉은 입술. 1등 가인이요. 하지만 가무에 서툴면 쓸모없나니 여자란 재주가 있어야 돼. 2등 제인이요. 오, 그래. 이 전체적으로는 고운 저태가에 물씬 풍겨야지. 3등 려인이요. 벌써 네 번째냐? 예. 가만, 걸음걸이가 사뿐사뿐, 이 엉덩이가 살랑살랑. 팽팽을 긴자 붙여 써놓자. 예. 몇 개나 불렀냐? 예. 122개이옵니다. 에이, 모르겠다. 어떠면이 갑, 그 다음은 널. 갑을이면 그 다음은 병이옵니까? 이렇게 연산군이 만든 미인의 이름은 모두 135개. 이것은 연산군이 기생들에게 쏟은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실록에는 이 외에도 흥청들과 관련된 궁궐 안팎의 소동들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첫 번째는 2,000명이 거처할 곳이었다. 연산은 이를 위해서 궐 안에 7원 삼각을 지었다. 이 연이은 대형 공사로 국고는 비고 백성들은 부역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흥청이 쓸 그릇이 모자라자 상점을 뒤졌고 숨기고 내놓지 않는 상인에겐 장 80대의 형을 내렸다. 또 흥청들에게 쇠고기를 먹이기 위해 수레를 끌던 소까지 잡아가 백성들의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생 중의 기생은 흥청이요, 그 흥청 중에서도 특별히 왕과 동침한 여자를 천과 흥청이라 했다. 천과 흥청이 되면 왕비의 행세가 부럽지 않았고 그 가족들 역시 부역이 면제되는 등 각종 특혜가 내려졌다.
가족들은 평소 눈여겨두었던 집과 논밭도 고를 수 있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호, 감히 여른이 뉘신 줄 알고 천구왕청에 오라비시오. 어허, 이게 순 불안당들 아니야? 허이건 내가지 남의 집을 뺏어들다니. 이 무슨 이거 일이냐? 붙이고. 그때 여기 이거 붙이고 난리 났습니다 이거. 이런 거연 놈들 만나. 이놈이 누군데 남의 집에다 이런 걸 붙여 이게? 아니 이놈아 네가 누구긴 이렇게 천과 흥청이 되면 그 식솔까지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니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 흥청거리다요. 결국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해 흥청망국, 은율에 맞춰 흥청망청이라 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흥청망청이군요. 당시 실록을 살펴보면 흥청들은 금은 무화로 치장을 하다못해 악기까지 순금 장식을 해서 썼다고 하니 그 사치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흥청망청이란 말도 연산군의 폭정이 남긴 흔적인 셈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의 폭정은 500여 년 전 조선시대 백성들에게만 그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산군의 폭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폭군이 역사에 끼친 폐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의 신분으로 사초를 본 것입니다. 사초는 실록을 편찬하는 자료입니다. 그 속에는 왕이나 대신들의 언동이며 또 당대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씌어 있었습니다. 왕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왕의 품성이나 사생활까지도 사관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들도 사초나 또는 편찬이 완성된 실록은 보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유일하게 그 금기를 깨고 사초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종실록의 실을 사초 중에 세조 임금을 비방한 글이 있다 하옵니다. 선왕을 비방해? 김일손이란 자가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글을 빌려 세조 임금을 비방하였사옵니다. 모두가 이 말 많은 살인의 무리가 아니더냐. 이것들이 내 처음 보위에 오르는 날부터 왕을 능멸하려 들더니. 여봐라! 지금 당장 김일손의 사초를 가져와라! 전하, 예로부터 임금은 스스로 사초를 보지 않사옵니다. 그거야 원칙이지. 이건 달라. 선왕에 대한 비방을 했다지 않나? 김일손의 사초는 저희가 알아서 이미 실록에서 삭제했사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런데도 굳이 사초를 보자시면 앞으로 사관들이 어찌 직필로 역사를 남기겠사옵니까? 선왕에 대한 비방은 곧 나에 대한 모욕이다. 내 기필코 확인을 해야겠으니 당장 빠짐없이 들여라. 아사! 김일손의 사초에는 조의 제문이 들어있었다. 사림의 우두머리인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문은 단종이 세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비유하고 있었다. 연산군은 세조와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조의 제문을 빌미로 살인파를 제거할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김종직, 그자의 묘를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어라. 김일손, 허반의 머리도 능지 처참마라. 문제의 사천은 모조리 불태 없애버려라. 지금 저들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건 여전히 저자들을 비유하는 자들이 있다니 저 살인의 무리들도 당장 잡아다 신문하라. 이것이 연산군 4년에 일어난 무어사화로 살인파 24명이 화를 입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
그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부관 참시에 처해진 인물로 기록됐다. 무오사화는 흔히 사체 문제를 둘러싼 훈과 살인파의 갈등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오사화는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군주권과 주로 3, 4를 중심으로 한 언간권의 계속적인 정치적 갈등이 무오사화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사초 문제를 빌미로 무오사화를 일으켜 즉위 초 이래 훈구 세력은 물론 자신의 군주권까지 압박해온 3, 4를 중심으로 하는 살인파 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무오사화를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폭정이 극에 달하던 연산 12년, 연산군은 자신에 관한 사관들의 사초를 수시로 걷어들여 삭제를 명하고, 사관들은 궁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일체 사초를 작성하지 말도록 명한다. 이렇게 연산군에 의해 꺾여진 사관들의 붓은 중종이 즉위한 후에도 한동안 힘을 찾지 못했다. 당시 사관들의 안이해진 태도를 보며 한 사관은 이렇게 한탄했다. 무오사화 이후 사관이 쓸 수 있는 것은 왕이 지시한 어명뿐이었다. 사관들의 임무는 시대 진실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초를 토대로 실록을 편찬했고 또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임금들은 사초는 물론 실록조차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이러한 금기를 깨고 이 사초를 정적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왕의 사초는 물론이고 자신의 사초까지도 수시로 걷어들여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초기부터 내려져 온 사관들과 역대 임금들의 노력, 그리고 직필의 원칙까지도 모두 연산군 시대에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연산군이란 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폭정을 살펴보기 전에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던 그 당시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왕의 아들, 정확히는 맏아들로 왕비의 몸에서 출생한 이른바 적장자여야 했다. 그러나 적장자라는 조건을 갖춘 왕은 예상외로 드물다. 태조 이후 2대 정종부터 9대 성종까지를 살펴보면 (2대) 정종,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둘째였고 태종은 형인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태종의 적장자는 양녕대군, 그러나 양녕은 폐세자가 됐고 셋째 충녕군이 보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세종이다. 다음 5대 문종, 6대 단종은 적장자였으나 세조에 와서 다시 바뀌게 된다. 8대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즉위 1년 만에 사망했고 이어 그 조카인 성종이 보위에 오른다. 성종 역시 형인 월산대군을 제치고 왕이 된 경우다. 결국 적장자로 왕위에 오른 왕은 문종과 단종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즉위 당시 이미 병약했던 문종은 2년 만에 사망했고 그 아들 단종은 겨우 12살의 나이로 보위에 올랐으나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만다. 반면 즉위 당시 연산군은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연산은 선왕 성종의 적장자로 태어나 8살의 세자로 책봉됐다. 그 후 11년간의 세자 수업을 받고 19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연산이 즉위할 당시의 민심은 이렇게 기록돼 있다. 연산이 왕위에 오르니 조정의 신하와 만 백성이 영령한 왕이라 칭송하였다. 적장자란 조건에
영왕이란 칭송까지 들으며 보위에 올랐다. 연산군이 즉위할 때의 모습은 이렇듯 다른 어떤 임금들보다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할 때 조정 내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훈구와 사림이었습니다. 훈구는 세조 때 책봉된 공신들이 그 뿌리입니다. 조카인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 된 세조가 등극할 때 도운 대가로 그들은 대를 이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림은 지방에서 유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계에 등장하게 된 건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성종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성종 이래 이 사림은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이른바 언론 3사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서 당시 훈구 대신들의 부패상을 집중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세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연산군의 일이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 속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려던 그의 야심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먼저 여론 정치를 주도하며 왕에게까지 거침없이 비판을 하던 사림을 연산 4년 앞에서 본 무오사화 때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6년 뒤 연산은 또 한 번의 사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 연산의 생모, 즉 폐비 윤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무오 사화 이후 연산은 향락과 사치에 빠져들었고 이것은 결국 국가 재정의 위기로 이어졌다. 전하,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국고가 바닥났사옵니다. 부디 연회를 줄이시고 더 이상 사치하지 마옵소서. 대신들은 사치를 줄일 것을 계속 간청했지만 연산군의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졌다. 그리고 그때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이 밝혀진다. 실록은 연산의 측근인 임사홍이 폐비가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의 모함으로 폐위됐음을 알렸다고 적고 있다. 연산 10년 3월 20일 연산은 엄씨와 정씨를 타살하고 이어 폐비 사건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에 나섰다. 이것이 갑자사화다. 그러나 연산은 폐비와 관련 없이 영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 등을 왕을 능멸했다는 죄목으로 연루해 조정 대신 52명이 단죄됐다. 또한 무려 7개월간 계속된 사화 과정에서 폐비의 복수와 관계없이 공신들의 공적을 따져 재산을 거둬들였다. 실록은 이것을 향락의 재원이 부족했던 연산이 공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고 적고 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모인 윤씨가 폐비되고 사역을 받아 죽게 된 그 사건을 알게 되어서 복수심이 폭발해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연산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신료들을 처벌하고 왕권을 강화하거나 또 국가 재정을 강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상 왕실의 사적인 재산은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끌어다 써야만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산군의 방탕과 사치가 재정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여기에 연산군의 끝없는 이 권력욕이 무제한적으로 발동을 해서 신료들을 처벌할 그런 생각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비 사건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임사홍이라든가 이러한 몇몇 신료들이 왕과 결탁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려고 해서 신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사화가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됐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은 폐비의 복수였지만 폐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의정과 우의정 등 조정 대신들이 몰살당했고 그들에게 몰수한 재산은 향락의 재원이 됐습니다. 결국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벌 과정에 있어서의 잔인함입니다. 윤소희 씨, 네. 앞에서 본 것 외에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까? 네. 연산 10년 12월에 쇄골 표풍이라는 처벌이 등장합니다. 쇄골 표풍이요? 네. 연산군은 우의정 이극균 등의 시신을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하지 못하게 했지만 반드시 매장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신을 파내고 해골을 분쇄해서 바람에 날려버리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쇄골 표풍인데요. 모두 19명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뼈를 부수어서 바람에 날리는 형이군요. 네. 그리고 11년부터는 촌참이란 형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11년 2월 내관 김계명이 왕명을 어기자 낙형이라고 해서 불에 달군 쇠로 살갗을 찢으며 추국을 하고 촌참이라고 해서 몸의 마디마디를 자른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마디마디 자르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폭정의 시대는 곧 침묵의 시대입니다. 이런 공포정치 속에서 누가 감히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그간 왕에게 충고를 하던 홍문관 사관원을 혁파해버렸지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온갖 기이한 방법으로 언로를 막으니 이것이 바로 연산군의 네 번째 폭정입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사상 초유의 언론 탄압책을 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이 동원이 됐을까요? 마침 저기 대신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군요. 충성? 저기 잠깐만요. 왕한테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얘가 어디라고? 입 조심하시게. 아니, 이렇게 하면 왕께서 총애하시겠어요? 속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좋아서 붙인 게 아니라 어명이요. 근데 허리에 차고 계신 건 뭐예요? 신원패란 거요. 신원패?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은 편안하고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입조심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소. 며칠 전에도 내관 하나가 말실수를 해 장 30대를 맞았소. 내관과 대신 모두 차고 다니며 입조심을 하란 어명인게요. 아니 멀쩡한 책은 왜 태웁니까? 어명이요. 며칠 전 왕을 비방하는 언문투서가 또 날아들었어. 그러면 범인을 잡으면 되지. 아까운 이 책은 왜 태웁니까? 이러는 우리도 답답하고. 그 왜 왕하고 신하고 함께하는 그래, 경연요. 그래요. 그 경연하면서도 왜 정책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학문에 취미가 없는 데다 항상 논쟁을 해야 되니 일찌감치가 없었어. 요즘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니고 대감, 우리 나무가 대감. 대궐박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어명이 내려졌을까요? 아니 꼬마야 왜 웃니? 울지 마. 자, 가자.
아니 도대체 이 어린애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애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자의 앞집에 사는 자가 왕을 비방한 방문을 붙인 혐의로 체포됐어. 글쎄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죄는 앞집 사람들이 졌는데 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까? 어허, 삼전지를 모른다니. 그 사람 뒷집에 사는 게 이 사람 죄요. 자, 하자. 와. 삼전리는 조선시대의 연자제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세집 역시 장형에 처하고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린애까지 잡아가는 아무도 왕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던 시대, 바로 연산군의 시대였습니다. 원래 이 삼전리는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에게만 적용되던 법이었습니다. 대역죄란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본인은 물론 이웃까지도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군 시대에는 왕을 비방하는 말 한마디, 투서 하나까지도 이 대역죄의 적용을 받아서 삼전린으로 인한 그 피해가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을 감시하고 또 고발을 해야 했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의 심성은 더욱 거칠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비방하는 한글 투서나 방은 계속해서 나붙었고, 급기야 연산군은 한글 서적을 불태우고 그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당시에 언문이란 그 질시와 천대 속에 한글은 국민들 사이에 점차 보급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탄압책으로 어렵게 내린 그 한글이 뿌리까지 잘려나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심성을 해치고 한글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 그것이 연산군의 또 다른 죄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폭정을 자행하던 말년, 연산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심리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너 지금 뭐라 했느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방금 연산군 앞에서 결코 입에 담아선 안 되는 이름, 그것은 바로 아버지 성종이었다. 그대로 하면 내 살려주지. 더듬지 말고. 세자께서는 날로 총명하시니 똑바로 한자도 틀림없이. 돌아가신 아버님 성종 임금을 세자를 성종에 비유한 내관을 칼로 친 것은 연산 11년의 일이다. 이처럼 연산군이 성종에게 대해서 극도로 지나친 행동을 했던 까닭은 기본적으로는 성종이 양성해 놓은 언관권의 세력 확장이 결과적으로 연산군의 치세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연산군은 그의 아버지 성종이 이루어놓은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인이 이를 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극도의 자괴감과 부담감이 그러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람리는 강에 물결 타고 건너길 좋아하고 배 뒤집혀 위급할 때 그 누가 구해주리. 또한 연산군은 폭정의 칼날 뒤로 시를 썼다. 그가 남긴 시는 125편. 대부분 말년에 쓰여진 시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배어있다. 시 내용에 보면 말이야, 내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많이 들끓고 있다 라든가, 바람 부는 날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뒤집히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라든가, 또 때로는 오늘같이 일기가 궂은데 중신들은 그 정모를 위해서 이렇게 출근을 해줘서 고맙구려,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연산군의 정신이 황폐해 있다 이렇게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 중종 반정으로 해서 연산군이 보에서 쫓겨나기 열흘 전에 쓴 시가 이게 기가 막혀요. 인생 여초로 해동불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불끝에 맺힌 이실과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의 종말을 완전히 보고 있은 거죠. 그 시를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걸 봐가지고는 연산군이 그 정신 외적인 문제로 정치적 이런 문제로 고달픔과 또 그러한 고달픔을 그 사람은 시를 써서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렇게 봐서 그분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치 도리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은 그러한 의지로 밀고 나갔지만 그것을 언제나 시를 쓰므로 해서 달래고 있었고 거기서 위안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도 들었느냐? 연산 11년의 실록은 좀 더 정확히 연산군의 정신 상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왕은 두어 해 전부터 광지를 얻어 때로 한밤에 소리치며 일어나 호원을 달렸다. 또한 구슬하면 기뻐하며 스스로 무당이 되어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폐비의 혼이 와 붙은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것을 보고 궁중에선 폐비 윤씨의 혼이 씌었다고 수군댔다. 이 연산이 그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강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그 죽은 어머니가 실렸다는 거. 그래서 그 빙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 소리를 하고 이제 어머니가 원한을 이제 쭉 얘기하게 되죠. 그런 현상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죽은 사람이 실려서 말을 했다. 이제 무당들이 죽은 사람이 실려서 이 점을 쳐주는 이런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봐서 내린 꽃은 안 했지만은 연산은 강신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니까 그 무당 노릇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슬을 댈 수 있으면 궁중 안에서 여러 번 열고 그때마다 이제 구판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그 광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투영이 돼서 정치는 뒤죽박죽의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산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여인들을 괴롭혔던 그 이면에는 사실은 연산 스스로가 느끼는데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면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고 그 나약하게 눈물을 흘린다든가 하는 면은 이때는 그 다른 인격체를 자신에게 빌려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 상태에서 스스로가 나약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었던 것 같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 면은 때로는 정신병자 같고 때로는 나약한 면을 보인다거나 때로는 정상적인 면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그 경계선적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격 형성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었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런 어려운 경계선적 인격 장애로서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산군의 말년 증세를 현대 의학에선 경계선적 성격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치료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늘 곁에서 돌봐주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산군 말년에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돌봐줄 경험 많은 재상도 목숨을 걸고 충고할 신하도 그의 곁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폭정 아래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이었습니다. 갑자사화를 기점으로 연산군의 수탈은 본격화됐다. 먼저 왕실에 바치는 곡물의 양을 대폭 증가시켰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다음에 거둘 곡물을 앞당겨 거둘 것을 명한다. 여기에 각종 명목으로 별도의 세를 거두어들여 결국 과중한 세를 감당치 못한 백성들은 스스로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연산 10년 8월
연산군은 금표를 확대해 경기도 일원에 민가를 철거하라는 어명을 내린다. 금표구역은 왕의 사냥터였다. 연산은 그 입구마다 금표비를 세우고 백성들의 출입을 금했다. 금표는 백성들에게 곧 죽음의 땅이었던 것이다. 당시 금표의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처음 토성박 10리에 국한했던 금표 지역은 연산 10년, 토성박 30리로 확장돼 고양, 양천, 과천 등에 살던 백성들이 터전을 이뤘다. 또한 연산군 말년인 12년엔 토성박 100리로 넓혀져 김포, 파주, 포천 일대는 물론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까지가 모두 금표 지역이 됐다. 초기 금표로 지정된 고양시의 경우 당시 천여 가구에 만여 명이 살던 곳이었으나 모두 남김없이 쫓겨나 황폐화된 땅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은 백성들은 양식조차 없어 굶어 죽은 시체가 숭례문 밖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고 실록은 당시의 참혹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몰아낸 그 자리는 만명의 군사와 흥청들이 동원된 사냥과 향락의 장소가 됐다. 여러 대에 걸쳐 공들여 갖고 온 삶의 터전을 어느 날 왕명이란 이름으로 빼앗깁니다.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닌 인구 1000명의 고을을 하루아침에 출입금지구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500여 년 전 조선 땅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궁궐 밖에는 굶어 죽은 백성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건만 연산군은 흥청들을 옆에 끼고 노래를 합니다. 외침은 없고 조정에는 청명한 신하들이 많으니 태평성대로세. 그러나 단지 왕 한 사람을 위한 태평성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으니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때는 연산군 12년 9월 2일 박원종, 성리안 등이 주도한 반정군은 궁으로 진입해 연산군을 폐위한다. 그리고 연산의 이복 동생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추대한다. 조선왕조 역사에서는 중종반정 말고도 그 3번 정도의 비정상적인 왕위 교체가 있습니다. 그 1398년에 왕자의 난이라든가 세조가 단종을 찬탈한 계유정난, 그리고 1623년에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정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전의 정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계유정난이나 왕자의 난은 반정이라 부르지 않고 뒤에 중종반정과 인조반정만을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종 이후의 시기가 그 가장 명분론적인 성격이 강한 주자성리학이 조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이고, 바로 그 담당자들이었던 사족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나온 말로 여겨집니다. 반정 이후 중종은 경연을 다시 실시하고 홍문관 사관원을 복구시킨다. 그리고 금표를 해제하여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오게 했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다음 추수까지 세를 연기해주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반정 이후 조정은 연산을 폐위한 반정 공신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것은 연산군의 폭정이 남긴 교훈이었다. 조선은 왕의 나라였지만 왕을 견제하는 신하들이 있을 때 그 권력은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중종반정의 의미는 폭정을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쫓겨나고 새 임금이 왕에 추대된 것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를 간단히 짚어보면 연산군 때까지는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당파를 이루면 이것은 불충으로 간주되었고, 왕이 불렀을 때 사형을 하고 오지 않는 것은 목숨을 건 무언가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종대 이후로 보면은
신하들이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것은 연산군이 폭정이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폭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견제해야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선 초기와 그 이후 사이에는 정치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폐위된 연산은 왕자의 신분으로 강등돼 강화도 교동에 유배됐고, 유배 2달 만에 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연산군의 비석에는 연산군 지묘라는 초라한 글귀말이 새겨져 있다. 연산군의 재위 기간은 11년 8개월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조선의 왕으로 있던 그는 조선 왕조가 끝나는 날까지 종묘에 모셔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는 칭호도 왕이 아닌 왕자의 칭호, 연산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록의 명칭도 역대 다른 임금과는 다른 실록이 아닌 연산군 일기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의해 지워지고 훼손된 사초를 바탕으로 편찬된 이 연산군 일기는 가장 부실한 실록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실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사회상과 백성들의 생생한 생활상 대신에 오로지 임금의 어명과 실정의 잔재만이 기록된 그의 시대. 결국 그의 시대는 제대로 기록될 수도 전해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폭군 연산이 역사에 남긴 또 하나의 폭정인 것입니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